건데 글 읽어보면서 선생님이 아까도 강조했었어. 소설 읽을 때 자꾸 영화처럼 머릿속에 그려보고 알겠지? 그려보고 이런 사람은 어떤 캐릭터인가? 지금 뭐 나오는 요 인물은 또 어떤 캐릭터인가?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얘가 도대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작가는 우리한테 무엇을 전달하기 위해 이런 글을 썼을까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해하면서 글을 읽어야 되거든.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조금 다시 읽기도 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읽을 시간은 충분히 주는 편이야. 음, 급하게 읽지 말고. 그래서 너와 나만의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읽어봐서 알겠지만 전쟁의 아픔을 나타낸 소설이라는 건 알겠지, 그치? 우리 현대 이제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전쟁은 하나밖에 없거든. 6.25 전쟁밖에 없어, 그치? 6.25 전쟁이고, 요거는 이제 전후 소설, 전쟁 이후에 전쟁의 아픔, 그 다음에 전쟁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 또 전후 소설의 가장 특징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념 대립이야. 남과 북의 이념 대립 때문에 개인이 피해받는 것들. 그래서 이념 대립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남과 북이 전쟁이 나면 누가 죽고 살고 하는 게 개인의 힘으로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그 거대한 이념 대립 속에서 피해받는 것들은 결국 개인이다. 이런 내용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요 전쟁 소설이야. 알겠지? 전후 소설, 전쟁 후에 나왔던 소설들이고, 음. 뭐 나머지는 한번 쭉 읽어보고 실제로 우리가 글을 읽어보면서 요 필기한 내용은 찾아볼 거야. 전후 소설의 특징은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놨는데 한번 적어보고 천천히 적어. 천천히. 빨리 적는다고 좋은 거 아니고 이해하고 조금이라도 그 순간순간 외우려고 해보고, 이거를 외워서 한 달 후에도 너희들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보지 않아. 그걸 가지고 막 뭐라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전후 소설이란 건 이런 거구나. 지금 당장 외워서 한 1, 2분, 뭐 길게는 10분 이후에라도 기억날 수 있을 정도로 그거 집중을 해가지고 한번 읽고 쓰고 한번 해보라. 모든 공부를 할 때. 그래서 전후 소설은 전쟁 후에 쓴 소설을 이야기하고, 전쟁의 배경을 통해서, 전쟁의 배경이 뭐야? 대부분 이념 갈등, 국가 간의 갈등이지.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인간의 실존적이고 본질적인 문제, 또 인간의 본성은 어떠한가를 탐구하는 소설들. 그 전후 소설들의 특징들이야. 두 번째로 우리 한국 전쟁의 가장 그 특징적인 게 이념적인 전쟁이라는 거야. 저기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하고 있지. 이건 이념 전쟁이라고 볼 수 있니? 그건 좀 어려워. 영토 전쟁에 가깝지, 그치? 근데 우리는 광장에서 배웠듯이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의 사회주의가 싸운 그런 전쟁이었고, 또 이 이념 전쟁이 남한과 북한의,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념이 달라서 생긴 문제라기보다는 광복 이후에 신탁 통치를 통해 가지고 남한은 미국이, 북한은 소련이, 그냥 걔네들이 맡아서 했기 때문에 둘이 이념이 달라졌던 거지. 외부적인 요인이 더 컸다라는 거야. 그렇게 되면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던 동네를 이제는 더 이상 못 가게 되는 실향, 고향을 잃은 사람들, 또 피난민, 전쟁을 피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도망갔어야 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전쟁이 끝난 후에는 우리 사회가 전후 상황을 복구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지. 그래서 그 전후 사회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암담했는지, 또 부조리하고 얼마나 사회가 병에 찌들어 있었는지, 병리적인 현상들을 탐구하는 소설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다 보면 굉장히 인간의 내면, 또 우리 사회, 또 사상이라는 건 이념이지. 이데올로기, 다 똑같은 말이야. 이런 이데올로기적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물론 전쟁이 일어났고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힘든 시절을 이겨냈고,
북한 쪽에 소련이 아니라 미국이 신탁 통치를 했고 만약에 남한 쪽에 소련이 신탁 통치를 했으면 우리는 지금 북한처럼 살고 있겠지. 그렇지? 자, 이런 것들 또한 우리의 의지라기보다는 거대한 세력들이 우리를 갈라놓은 것에 더 가깝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던 소설들이야. 자, 너와 나만의 시간, 딱 둘만의 시간이라는 거지. 황순원 유명하신 분이지. 전혀 알아둘 필요는 없어. 지금 이제 요 선생님이 적는 건 전혀 알아둘 필요가 없다는 뜻이야. 그래서 1915년에 태어나서 이제 일제 시대에 태어나신 거지. 그 일제 시대와 그 다음에 일제 시대를 극복하는 과정, 그리고 광복, 그리고 전쟁과 전후 사회 이거를 쭉 겪으신 분이야. 그래서 이 황순원이라는 분이 좀 전통적인 삶, 감각적 묘사, 이런 것들 굉장히 잘하셨던 분이야. 뭐 이런 거 정도는 참고 삼아서 엄청 중요한 건 아니니까 참고 삼아서 알아두면 돼. 기억이 나면 좋고 안 나면 할 수 없고 이 정도는 알겠지. 혹시 황순원 작품 중에 아는 거 있는 사람? 이거 중학교 때 다 배우는데. 황순원의 소나기는 너무너무 유명한데 다 배웠지? 배우거나 들어보거나 적어도. 그치? 또 너와 나만의 시간은 있고 목넘이 마을에 요것도 종종 나와. 그래서 황순원의 대표 작품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되게 자주 만나게 돼. 소나기, 너와 나만의 시간, 목넘이 마을에게. 요거 되게 자주 만나. 전쟁 중이라고 나왔네. 시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지금 현지가 제일 늦게 왔나? 아닌가? 누가 더 늦게 왔지? 시준이가 제일 늦게 왔지 오늘도. 어제 물어봤었던 것 같은데. 우리 6.25가 언제 일어났지? 6월 25일. 언제 끝나지? 1953년. 그렇지. 그래서 시대적 배경은 1950에서 1953년 사이라는 걸 우리 충분히 추측할 수 있지 이제. 인적이 없는 깊은 산속. 요 공간적 배경이네. 한번 머릿속으로 쭉 상상하면서 따라와. 전쟁이 한창이고 너희들은 국군이야. 그리고 인적이 없는 산속 어딘지 잘 모르겠는 곳에 낙오되었어. 우리 군대와 떨어졌어. 그러면 이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거든 사실은. 북한군이랑 먼저 만나게 되면 전쟁하다가 낙오되었기 때문에 인원이 적기 때문에 아마도 대부분 포로가 되거나 사살이 됐을 거고, 다행히도 국군이랑 먼저 만나게 되면은 이제 좀 도망가거나 후퇴할 수 있을 거고, 굉장히 이제 무서운 상황이 되겠지. 계급은 대위가 제일 높아 알겠지? 그래서 계급을 이제 대략적으로 알려주면은 맨 밑에가 2등병이지. 2병, 1병, 그 위에가 상병, 그리고 병장이야. 그 바로 위에가 하사, 중사, 상사, 그 다음에 준이가 원사 있고 준이 있고 막 요렇거든. 그 위에가 소위야. 소위, 중위, 대위, 소령, 중령, 대령 이렇게 올라가거든. 어쨌든 주대위 정도면은 중대장 정도 돼. 중대장이면 그러면 막 중요한 건 아니야.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아. 중대장 정도면 한 100명 정도의 인원을 통솔하는 사람이야. 중대장이면. 중위 정도면 소대장에서 뭐 저희 중대장 그 밑에 요 정도 되거든. 소대장이 한 30명 정도. 그러니까 소위가 한 30명 정도를 통솔해. 30명 정도.
여기가 꽤 높은 사람이야. 주대인은 무작정 남쪽으로 이동한다. 현중이는 부상을 당하여 부상을 당했어. 읽어봤으니까 선생님이 바로 이제 세모 쳐주는 거 알겠지? 음, 다 읽어봤으니까 현중이는 되게 비인간적인 인물로 여기서 그려져.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앞으로 너희들 읽을 때 한번 앞으로는 읽을 때 선생님이랑 이렇게 체크하는 것처럼 요 정도는 좀 체크해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 확실히 악인이다 하면 세모. 아 얘는 확실히 착하다. 동그라미. 비인간성. 부상을 당하여 이동에 방해가 되는 주대이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어 다른 사람의 짐을 덜어달라고 은연중에 압박해. 그러니까 지금 중이 일병이 이렇게 둘이 같이 있는데 자기의 상관인 대위가 부상을 입어서 움직일 수가 없어. 근데 위기 상황이야. 북한군한테 먼저 적발이 되면 우리는 죽어. 그러니까 막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없어. 그러니까 대위한테 너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 그래 우리가 산다. 이렇게 은연중에 압박을 계속하고 있어. 주대인은 이를 외면한다. 그러니까 그럴 용기가 또 없고 조금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지 사실은. 현중이는 떠나버려. 두 사람을 버리고 김일병이 혼자서 대위를 책임져. 김일병은 누구를 책임지는 거야? 부상당한 자신의 상관. 사실은 전우에 가깝지. 동료를 챙기는 거야. 둘이 있는데 상관이 어디 있고 부하가 어디 있겠어. 사실 이런 상황에서 인간성 전후에 신윤이 같으면 네가 요 일병이면 도망갈 거야 아니면은 이 사람을 지킬 거야. 언제 죽을지 몰라. 도망가는구나. 현실적이야. 사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겠지.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상적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막상 이 상황에 닥치면 내가 배고프고 내가 힘들고 너무너무 아프고 이러면 지금 부상당한 그 사람을 돌보기보다는 내 스스로의 고통이 더 먼저일 거야 아마도. 그런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 김일병도 군복바지와 군화마저 벗어버렸다. 맨발로 산길을 걷기가 힘들다는 걸 모르는 바가 아니야. 하지만 우선 신발이 천근만근 무겁게 여겨져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랑 같이 가야 돼? 대위. 부상당한 대위를 업고 이고 가야 되지. 부축하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바지조차도 무거운 거야. 나중에 세준이도 그렇고 시영이도 그렇고 뭐 도현이도 그렇고 다 군대 가겠지만 생각보다 군화가 무거워. 생각보다 군화가 꽤 무거워. 그래가지고 이 군화가 어쨌든 되게 다용도여야 되거든. 방수도 돼야 되고 밑창도 되게 단단해야 되고 그 아무리 걸어도 잘 해지지 않아야 돼. 전쟁 중이니까 그게 쉽게 망가지면 안 되니까 정말 튼튼하게 만들고 한 대신에 생각보다 꽤 무거워. 그리고 비 오면은 군인들은 우산 써 안 써? 비 와도 군인들은 우산 못 써. 알겠지? 전쟁 중에 군인들이 우산 쓰고 이러지 않아. 그럼 이제 비가 오면은 막 그 군화에 물이 찰박찰박 차거든. 군화 안쪽에. 물이 찰박찰박 차면 진짜로 막 찝찝하고 막 다리는 무거워 죽겠는데 거기 안에 물 차니까 더 무겁고. 근데 거기다가 사람까지 하나 더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맨발로 걷더라도 산을 맨발로 걷더라도 지금 당장 군화를 신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지. 거기 이입해서 한번 읽어보자고. 여기저기서 발바닥에 터져 피가 내배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인지를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지. 영화에서 이 부분을 특히 빨갛게 보여줄 거야. 만약에 나오면, 그렇지? 이 사람이 아파서 이러는 것보단 거기를 빨갛게 보여주면서 고통스럽다고 보여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거든. 그렇다고 돌불이 아닌 고운 땅만 골라 밟을 수도 없었다. 이유가 뭐야? 산속이고 숨어 다녀야 되고. 한결같이 눈에 보이는 것은 인가 아닌 산봉우리와 계곡의 움직임 없는 굴곡뿐이요 산속이야. 뒤에는 그쳐 갈망하고 있는 아군의 포소리 대신 한없이 먼 데까지 퍼져나간 고즈넉한 함과 김일병의 몰아쉬는 거친 숨소리뿐이었어. 그러니까 지금 뭐 찾고 있는 거야? 사람 사는 곳 찾고 있어. 완전히 길도 잃었고 어딘지도 모르겠어. 산속에서 뭐 찾고 있어? 우리 아군. 아군이 어디에 있는지 그 소리만 들어도 대충 그쪽으로 갈 수 있을 텐데 그 소리조차 들리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희망은 이쪽에 있는데 희망이 보여 안 보여? 희망이 안 보여. 암울해.
고즈넉함, 거친 숨소리. 감각적이지. 굉장히 감각적으로 묘사를 잘하고 있지. 영화적인 장면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 멀리에서 산속을 비추고 있는데 정말 조용할 거고, 그치? 인가 하나 뭐 하나 보이지 않을 거고, 전쟁통 중이지만. 그리고 그쪽을 이제 쫙 클로즈업 하면은 정말로 김일병의 숨소리 딱 하나 들리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음. 얼마나 고독하고 무서울까? 그치? 적막감. 여기서 느껴지는 것, 표현하고 싶은 건 김일병의 고통, 힘든 모습. 대신에 또 누구를, 이런 상황에도 누구를 포기하지 않고 있어? 대위를 포기하지 않고 있지. 책임감. 만약에 이 영화를 찍는다면 이 배우는, 김일병을 연기하는 배우는 이 숨소리와 얼굴 표정으로 이런 것들을 다 묘사해야 될 거야. 촬영 감독은 그 화면에 잘 담아야 될 거고, 그렇지? 모습을. 음악 감독은 뭐 해야 돼? 여기에 적절한 음악을 잘 깔아야 되고, 배경음악을.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상상하면서 봐봐. 그래도 주대인은 온 신경을 귀로 모으고 있었다. 어떤 색다른 소리나마 놓치지 않으려는 것이다. 왜 이랬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야? 지금 걷거나 막 움직이거나 하는 게 힘드니까 우리 둘이 같이 살아야 되잖아.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하는 거지. 김일병을 도울 수 있는 일은 소리를 찾는 거야. 인가의 모습이나 포소리나 뭐 사람의 소리나. 살고 싶은 거야. 살고 싶고 김일병도 지켜주고 싶고. 한 번은 주대희가 저리 가서 물을 마시려고 가자고 그랬다. 김일병은 어디에 물이 있는가 싶었다. 그러나 주대희가 말하는 대로 가보니 바위 틈에서 샘물이 흐르고 있었어. 자, 이거 보니까 김일병은 지금 당장 주대희를 데리고 여기저기 움직이는데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고, 지금 주대희는 뭐에 집중을 하고 있어? 소리가 나나 안 나나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고. 그러니까 소리를 지금 누가 더 잘 들을 수밖에 없어? 주대희가 조금 더 잘 들을 수밖에 없지, 그렇지? 이건 나중에 복선이 되기도 해. 그 뒤에 이제 나오지만 개 짖는 소리 나오지? 그걸 누가 먼저 들어? 주대희가 먼저 듣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쓴 소설이야. 개연성이 있잖아. 그래서 이런 개연성이 있고 앞뒤가 잘 맞고 이런 걸 우리가 소설의 유기적 관계가 잘 맞는다라고 표현을 하거든. 나중에 주대희가 듣는 개 짖는 소리와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지. 주대희는 온 신경이 거기에 가 있고 김일병은 조금 더 다양한 일들을 해야 하고 하루 종일 걸은 길이 심리도 못 되었다. 심리면 4km 정도거든. 성인 남성이 살짝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1시간에 4km를 걸어, 보통.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근데 얘네 둘이, 성인 남성 둘이, 그것도 군인들이 하루에 4km를 못 걸었다는 건 굉장히 지치고, 또 누가 짐이 되고 있다는 거야? 주대희가 짐이 되고 있다는 거지. 그치? 기력은 떨어지고 부상병이 있고. 그 두 사람은 산개구리 몇 마리 잡아 날로 먹었을 뿐이래. 불을 피울 수도 없어. 극한 상황이야 지금. 걷지도 못하고 이동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지금 뒤에 업고 갈 거 아니야. 사람을 업고 가니까 점점 무거우면 사람이 어떻게 돼? 앞으로 점점 고꾸라지지, 그치? 업고 있는 사람은 앞으로 이렇게 고꾸라지고 하다가 거의 어떻게 됐대? 거의 기는 모양으로 되었고,
주대인은 김일병의 허리가 앞으로 숙이는 각도에 따라서 점점 숙이면 숙일수록 김일병이 지쳐가는 게 느껴지지. 주대이도 한계 상황이 느껴져. 자기 생에 대한 내가 이제 더 이상 살아가기가 힘들구나, 살아남기가 힘들구나,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느낄 수 있었을 거야. 점점 힘든 모습이지. 그래서 주대인은 김일병에게 자기의 생존 여부를 맡길 수밖에 없고, 저녁 때쯤 어느 능선, 이게 산에 그 능선, 산 중턱을 쭉 돌아 나가 놓으니까 앞에서 까마귀가 한 마리가 펄럭하고 날아올랐다. 까마귀.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뭐와 연결되지? 시체랑 연결이 많이 되지, 그치? 막 까마귀 맨날 시체 파먹고 있고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나 좀 여기서 이제 많이 보는 장면들이잖아. 까마귀는 말 그대로 채원이가 말한 대로 죽음과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 우리나라 클리셰 중에 하나지. 암시하고 있어. 죽음을 암시하지. 그러니까 까마귀가 있는 곳에 시체가 있다라는 게 전형적인 우리나라 네. 뭐 클리셰 중에 하나거든. 뭐를 암시해? 누가 죽었을까? 이미 죽어 있어야 돼. 현중이가 죽어 있다는 걸 암시하지. 발길을 돌리며 김일병은 무심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거기에 까마귀 두세 마리가 앉아 무엇인가 열심히 쪼고 있었다. 암시하고 있어. 그러니까 영화에서도 그냥 시체를 팡 하고 보여주는 것보다 까마귀가 이렇게 날아오르고 그쪽을 가보니까 까마귀가 뭔가를 멀리서 보니까 쪼아먹고 있고, 그치? 점점 다가가 봤더니 뭔가 시체가 있고, 더 다가가 봤더니 이름표가 김중이 달려있고, 요런 게 훨씬 더 그 화면적으로 극적이지, 그치? 지금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거야. 뭐가 있어? 시체가 있음을 암시하지. 사람의 시체였다. 그리고 첫눈에 그것은 현중이의 시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 아까 우리를 버리고 간 사람. 어제 저녁 두 사람을 버리고 떠났을 때와 똑같이 위는 셔츠 바람이요, 아래는 군복 바지에 군화를 신고 있었다. 왜 하필 군복 바지에 군화를 신고 있었다고 썼을까? 누구랑 대비되고 있어? 그렇지. 김대령? 대령 누구야? 김일병. 그렇지? 김일병은 뭐 했어? 아까 힘들어가지고 바지도 벗고 신발도 벗었어. 이런 거 생각하면서 읽었니? 김일병이라. 왜 대비되는지는 잘 정리 알아서 해놔. 알겠지? 아까 나왔었어, 분명히 이 장면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지. 현중이는 김일병보다는 훨씬 체력적으로 괜찮았어. 바지가 그렇게 무겁지도 신발이 무겁지도 않았었나 봐. 시체 얼굴에 붙어서 무언가 쪼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쪽을 보고 날아갈 기미를 보이다가도 끼욱끼욱 울고, 음성상징어고, 또 다시 쪼고. 여튼 인간을 두려움이 있긴 하지만 또 그렇게 내가 먹이를 포기할 정도로 무섭지는 않았나 봐, 까마귀 입장에서는. 두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현중이 야 도망가더니 잘 죽었다 이랬을까?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 아, 우리의 미래도 곧 저렇게 되겠구나. 이런 감정이 더 컸을 것 같아. 그치? 현재의 죽음이 슬프고 뭐고를 떠나서 당장에 아, 우리의 미래를 보는 것 같은 감정이 들었을 거야. 곧 죽겠구나, 우리도. 시체 얼굴에는 이미 눈알은 없어져 떼꾸나니 검은 구멍이 나와 있었다. 시각적이고 영화에서는 이대로 나오겠지. 엄청 시체가 온 여기저기가 뜯겨 있고 엄청 잔인하게. 음. 까마귀가 잔인하다는 뜻은 아니야. 알겠지? 왜 이런 걸 보여줄까? 군복을 입고 있고 여기저기 뜯겨 있고 무의미하게 사람이 죽고 전쟁이 가지고 오는 비극을 아주 효과적으로 시각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게. 현중의 시체를 보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새끼 우리 빼고 도망가더니 잘 죽었다. 뭐 혹은 아 너무 슬프다. 이런 감정이 우선이 아니겠지. 우리도 금방 저렇게 되겠구나. 절망감, 허탈감, 또 곧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구나. 죽음을 예감하고 있지. 김일병은 현중이라는 걸 알아보고 어떻게 했어? 절망감이 있었지만 돌을 던져서 까마귀를 좀 쫓아버리려고 했어. 적어도 우리를 버리고 도망갔지만 묻어는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또 동료가 그렇게 까마귀들이 먹고 있으면 그 시체를 먹고 있으면 그것조차 보고 싶지 않았을 거야. 또 너희들이 잘 생각해봐요. 너희가 김일병이라면 내가 곧 저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거는 지금 돌을 던지는 것은 그 막연한 곧 올 미래 자체를 좀 거부하는 움직임일 수도 있어. 그래서 시체라도 지켜주고 싶은 마음, 또 저런 상황에 대한 그 불쾌한 감정, 곧 있을.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교차하면서 나오는 행동이겠지. 시체를 지켜주고자 하는 동료애와 내 눈앞에 있는 이 죽음에 대한 거부감, 두려움. 도현이 졸리면 물 마시고 와. 그냥 조용히 갔다 오면 돼. 그런데 아까도 까마귀가 그렇게 막 인간을 보고 도망가지는 않았지. 근데 막 돌을 던져도 조금 날아가는 듯 하다가 다시 와. 너희도 어디 뭐 저기 비둘기 보면 비둘기 이렇게 쫓아내려고 그래도 이렇게 막 조금 이렇게 돌아다니다 다시 오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굳이 돌을 던져서 쫓아내려고 하는 것조차 포기해버려. 체념하고 절망의 감정이 가득했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캐릭터를 이해하고 이 사람의 심정이 무엇이었을지를 자꾸 고민을 해봐야 돼. 그 상황을 상상해보고. 이게 되면 소설이 안 어려워. 문제 풀 때도. 옆에 누워있는 주대희를 돌아다 보았다. 그는 눈을 감은 채 번듯이 누워있었다. 선생님이 내가 진짜로 글 읽는 속도가 빠르지는 않거든. 빠르지는 않아. 근데 모의고사나 이런 거 보면 항상 시간은 남아. 남들보다 글 읽는 속도는 빠르지는 않지만 한 번 읽어서 이해하고 습득하는 데는 남들보다 나아. 그러니까 그게 훨씬 더 중요해. 알겠지? 한 번에 쭉 읽어서 이 내용이 무엇이고 각자의 캐릭터가 어떻게 되고 인물 간의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하면 다시 돌아와서 막 읽고 다시 읽으면서 문제를 풀어보고 이럴 필요가 별로 없거든. 그래서 우리 이런 식으로 좀 천천히 완전히 이해하면서 읽는 걸 자꾸 습관 들여봐. 알겠지? 옆에 누워있는 주대희를 돌아보았다. 그는 눈을 감은 채 번듯이 누워있었다.
김일병은 전에 치열한 싸움터에서는 오히려 있게 말이었던 죽음이라는 것을 몸 가까이 느꼈다. 그러니까 차라리 옆에 사람이 막 총 맞아서 죽고 막 소리 나고 이럴 때는 아드레날린 막 뿜어져 나오면서 죽음이라는 감정, 그 두려움이 덜한데 지금 이제 진짜로 죽음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지.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어. 누구를 보면서? 현중이를 보면서. 현중이의 시체를 보면서 극단적인 공포를 느끼고 있어. 내일쯤은 까마귀가 자기네, 우리들, 주대희와 김일병의 누나를 파먹으리라. 자, 요쯤에서 한번 해볼까? 우리 충분히 읽었으니까. 나 나오니? 너 나오니? 안 나와. 우리 이런 거 안 나와. 지금 누가 보고 있어? 저 멀리서 보고 있지? 그러니까 작품 밖에 서술자가 있지 지금. 1인칭은 작품 내에 서술자가 있는 거야. 작품 밖에서 보고 있잖아 얘네들을. 저 어디 하늘에서 보고 있는 거 같잖아. 작품 밖에서 보고 있어. 3인칭이네. 그리고 이거 누구의 생각이야? 김일병의 생각이지. 김일병의 생각 하나하나를 다 알고 있어. 전지적 작가 시점이네. 이거 중학교 때야 이렇게 옆에 막 적어주고 그러는데 고등학교 때는 소설을 읽으면서 찾을 수 있어야 돼. 알겠지? 그러자 그는 옆에 누워있는 주대희가 먼저 죽어 까마귀에게 누나를 파먹히는 걸 보느니보다는 차라리 자기 편이 먼저 죽어 내가 먼저 죽어서 그냥 주대희가 그렇게 죽고 까마귀들한테 눈알 파먹히는 걸 안 봤으면 좋겠다. 어차피 둘 다 죽을 거라면 내가 먼저 죽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김일병은 지금 두 가지를 비교하자면 죽음에 대한 공포, 내가 죽는 것에 대한 공포보다는 그 죽음 자체가 싫은 거야. 내가 죽는 거는 괜찮아. 근데 내 동료가 죽어서 그 죽음의 과정을 보고 시체가 파먹히는 걸 보는 게 더 싫은 거야. 괜찮니? 그러니까 내가 죽는 건 괜찮아. 알겠지? 죽음 자체는 괜찮지만 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는 너무 무섭다는 거야. 이해됐니? 응. 얼마나 공포스럽겠어. 또 동료가 죽고 시체를 파먹히고 그걸 나는 보고 있어야 되고. 그는 문득 울고 싶어졌다. 그러나 그럴 기운도 없었어. 그런데 갑자기 음성상지가 나와 있고 저 소리를 좀 듣게. 주대희가 누운 채 새진한 목소리로 포소리일세. 희망. 김일병은 정신이 번쩍 들어 상반신을 일으키며 귀를 기울였다. 오, 희망이 보여. 대포 소리야. 근처에 전쟁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곧 근처로 가가지고 대포 소리가 있다는 거는 북한군도 있고 남한군도 있겠지. 가서 남한군 쪽으로 가면 되잖아. 과연 먼 우레소리 같은 포성이 은은히 들려오는 것이다. 어느 편 포입니까? 아군의 포야. 155밀리에. 우리가 쓰는 무기와 그쪽이 쓰는 무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소리도 다르고. 나중에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부대가 또 있고 막 배우고. 우리는 이제 북한군 전투기 이렇게 보고 식별하는 거 배우고 했거든. 어쨌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어. 레이더가 다 있는데, 그치? 이주희의 대의의 감별이면 틀림없는 것이다. 계급이 높은 만큼 군대에서의 경험도 많고,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람이 아군의 포라고 했으면 맞는 소리일 거야. 군대 경험이 많은 주대기라는 걸 알 수 있지. 군대 가면 혹은 전투 경험, 전쟁 경험, 전투 경험. 그런데 40미야. 몇 킬로야? 16km. 성인 남성이 하루에 충분히 걸을 수 있는 거리야. 평지라면.
산에서 16km는 하루 안에 걷기 힘들어. 거기다가 부상병을 끼고서는 아까 4km 걷기도 힘들다고 그랬지. 이거는 4일보다 훨씬 더 걸리게 되겠지. 근데 지금 당장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하는 그 상태야. 거의 마지막 상황이잖아. 그렇다면 아무리 아군의 포라고 해도 소용이 없었어. 김일병은 도로 자리에 누워버렸어. 체력적으로 이미 불가능한 상황이야. 뭐해? 실망해. 다시 말해서 이 포소리는 이런 청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희망인 동시에 뭐도 주고 있어? 실망도 주고 있지. 그치? 절망도 주고 있지. 주대인은 지금 자기는 각각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느꼈어. 생명이 꺼져가는 걸 느껴. 내가 곧 있으면 죽겠구나. 얼마 안 남았구나. 이상슬의 맑은 정신으로 그게 느껴졌다. 그러다가 그는 드디어 지금까지 피해오던 어떤 상념, 그러니까 애써 피해오던 그 진실, 내가 어차피 죽을 것이고 내가 죽어야 얘가 살 수 있구나. 애써 피해왔겠지. 살고 싶으니까 일단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 그것은 권총을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스스로의 이렇게 쓰자. 자결이라고 쓰자. 스스로 죽음을 결심하는 것. 죽을 자기가 진작 자결을 했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됐어. 첫째, 현중이가 밤길을 서두르다가 벼랑에 떨어져 죽지 않았을지 모른다. 현중이 이래서 죽었네. 그치? 그러면 아무리 지친 김일병이라도 하더라도 혼자 무민이 어떻게든 저 40km는 이제 갈 수 있을 것 같아. 나만 없으면. 40km가 아니라 16km. 40리밖에. 나만 없으면 갈 수 있어. 자, 그러면 주대희가 죽으려고 하는 이유를 서술하라 라고 하면 뭐라고 쓸 거야? 첫 번째, 현중이도 나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잖아. 그렇지? 내가 조금 더 일찍 선택을 했으면 현중이랑 김일병이랑 그냥 낮 시간에 천천히 돌아다니면서 찾아봤을 거고, 굳이 뭐 밤 시간에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혼자 낙오된 건 아니지. 혼자 빠져나가가지고 그렇게 죽지는 않았을 것 같고. 두 번째, 제일 더 중요한 거지. 김일병이 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지. 너희는 글씨 좀 예쁘게 써. 선생님이 좀 못 쓴다고. 너희도 막 엉망으로 쓰지 말고 천천히. 그다음에 어디서 이런 내용들을 찾을 수 있는지도 다시 이제 글의 내용도 좀 다시 왔다 갔다 보면서 필기에 너무 주안점을 두지 말고 이해하고 외우고 숙지하고 이런 데 조금 더 잘. 그는 김일병을 향해서 포 소리가 나는 곳은 동남쪽이다. 바로 우리가 누워있는 발쪽 벼랑을 왼쪽으로 돌아 내려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 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니? 나는 곧 뭐 할 거야? 죽을 거야. 그렇지? 이미 결심했잖아. 곧 죽을 거야. 그러니까 나 없이도 너 찾아갈 수 있게끔 알려주는 거지. 이쪽으로 가면 돼 라고 알려주는 거야. 이미 죽을 결심을 했기 때문에 너라도 살아라.
그리고 무거운 손을 움직여 허리에서 권총을 슬며시 꺼내고 있어. 위기감을 최고조로 올리고 있지. 위기감을 최고조로 올리고 있어. 지금 이제 영화 장면을 딱 생각해봐. 이렇게 한다는 건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이야. 그치? 까지. 아주 긴장감 있는 소리야. 아니면 긴장감 있는 노래나 아니면 비장한 음악이 깔릴 거야. 그때 바로 주데이의 귀에 은은한 풋소리 사이로 권총을 쏘기 직전에 머리에 딱 대려고 하는데 아주 멀리서 개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와. 이건 누구한테만 들려? 주데이한테만 들려. 그럼 이 청각적인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아주 긴장감을 끝까지 올렸다가 또 이들이 새로운 돌파구가 있다, 탈출구가 있다라는 것을 주어지면서 독자들한테도 희망을 주지. 아, 얘네들 살 수 있겠구나.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긴장감과 그게 살짝 풀어지는 것. 이거를 이제 잘 조절하면서 글을 이끌어가고 있지. 저 소리가 무슨 소리지? 무슨 소리? 그러니까 누구는 못 듣고 있어? 김일병은 못 듣고 있어. 청각이 애초에 주데이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 아까 포 소리도 더 잘 알아들었고. 그리고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 저 소리는 개 짖는 소리였지. 개는 어디서 누가 키우니? 인간이 키우잖아. 그럼 개 짖는 소리라는 건 인가가 근처에 있다라는 거지. 사람 사는 곳이. 지친 몸을 벌떡 일으켜 머리 쪽으로 무릎 꿇음을 쳐 나갔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인가가 있음에 틀림없었다. 기대감, 희망, 이런 것들을 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 얘기해주니? 기대하고 있다고? 아니지. 뭐 하기만 해. 행동 혹은 대화를 통해서만 제시하고 있지. 행동이나 대화를 통해서 뭐 하고 있어? 보여주고 있지. 그치? 보여주기라고 설명했었지. 이런 기법을. 음. 보여주기만 써놔도 돼. 알겠지? 김일병은 여전히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 그는 누웠던 자리로 다시 돌아서 너희들 지금 집에 가서 눕고 싶지? 나도 그렇거든. 기본적으로 사람이 피곤하면 눕고 싶어. 그냥도 눕고 싶은데. 근데 지금 김일병은 어떤 상황이야? 어마어마하게 피곤하고 이미 기진맥진 해가지고 기력이 다한 상태야. 쇠진한 상태야. 근데 들으려고 했어. 근데 안 들려. 그럼 어때? 좀 실망도 하면서 아이 저 헛것 들었는데 이러고서 그냥 자리에 다시 누워버리는 거야. 에이. 그러면 지금 주데이 말을 믿고 있어? 안 믿고 있어? 안 믿고 있지. 그치? 주데이가 환청을 듣는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지. 믿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지금 다 뭘로 하고 있어? 환청을 듣는다고 지금 써있니? 아니야. 지금 김일병 아까 김일병의 마음속까지 다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다 보여줬잖아. 그치? 써서 직접 나타내줬거든. 뭐 힘들다 뭐 이렇게. 그런데 지금 환청을 듣는다고 생각하는 건 순수하게 보여주기만 하고 있어. 우리가 상상해야 돼. 그럼 그 모습을 지금 누구도 보고 있는 거야? 주데이도 보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주데이도 그 뭐라고 생각하겠어? 걔를 보면서. 아, 쟤가 내 말을 안 믿는구나. 여기까지 따라왔니? 응. 안 믿는구나. 그러니까 아, 내가 죽더라도 얘는 살려주고 싶은데. 응. 얘가 저렇게 포기해버리면 안 되는데. 내가 죽기 전에 이 자리에서 제가 일어나서 저 소리 나는 데까지 어떻게든 가야 하는데 그것을 주고 싶은 거지. 그리고 그것을 자기도 받고 싶었다. 김일병이 들어놓으면 혼잣말로 내일쯤은 까마귀 떼가 더 많이 몰려들겠지. 까마귀가 더 많이 몰려든다는 뜻은 뭐야? 시체가 몇 구가 돼? 세 구가 되는 거지. 알겠지? 그러니까 요거는 아주 그 추상적인 표현이야. 까마귀가 더 많이 몰려들겠지. 눈알이 붙어 있는 것도 오늘 밤 부배. 내 눈알. 아까 까마귀가 뭘 파먹는 걸 봤어? 눈알을 파먹는 걸 봤잖아, 시체에. 아, 내 눈알도 내 몸에 붙어 있는 게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내일이면 까마귀가 파먹겠구나. 완전히 희망을 잃었고 삶에 대한 희망 없고 삶을 체념하고 있지. 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 다음 시간에 자, 같이 한번 해보자. 우리 내일쯤은 까마귀 떼가 더 많이 몰려들겠지. 여기까지 같이 했었었고 이거는 김일병이 이제는 더 이상 살 희망이 없다. 그러면서 희망을 놓고 체념하는 그 순간에 김일병의 마음을 담고 있다라고 했었어.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권총 소리가 그의 귓전을 때렸다. 이 권총 누가 쏜 거야? 갑자기 영화적으로 상상을 해보자면 그냥 김일병이 이제 체념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빵 하고 소리가 들리는 거야. 뭔가 반전적인 소리지 사실. 또 정반대의 상황이야. 뭐냐면 되게 힘없이 누워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큰 소리가 빵 하고 들린 거지. 정적인 장면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로 누군가를 깜짝 놀라키는 장면. 그거를 뭐를 이용해서? 청각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 권총 소리의 목적은 뭐야? 요게 목적이었지. 요게 목적이야. 그래서 이 권총은 김일병을 일으켜 세우는 도구의 기능을 한다. 맞는 선지가 되겠네. 동그라미 치고 얼른 넘어가야 돼. 깜짝 놀라 돌아다 보니 어둠 속에 주데이가 권총을 이리 겨눈 채 몸속에 잠긴 음성치고는 또렷하게 나를 업어라 하고 권총으로 협박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김일병이 체념하니까 거기다 대고 권총을 두고 당장 나를 업어라.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지. 이건 상관의 명령인 동시에 또 하나의 협박이지. 이 상황은 왜 그렇겠어? 이제 주대인은 거의 확신에 차 있거든. 아, 저쪽에 개 짖는 소리가 나니까 저기까지 가면 반드시 민가가 있어. 그러니까 살 수 있을 거야. 이 확신이 있는데 지금 김일병은 아니야. 그 소리가 자기한테는 들리지 않아.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제 체념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주대인은 어떻게든 김일병을 일으켜 세워서 거기까지 가고 싶은 그런 의지지. 다시 말해서 내가 살고자 하는 의지도 있지만 김일병을 살리고자 하는 의지도 굉장히 크지. 그래서 이 명령과 협박의 목적은 살고자 하는 의지도 있지만 혹은 살리고자 하는 의지도 굉장히 강하게 깔려 있지.
김일병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하면서도 하라는 대로 일어나서 등을 돌려 내는 수밖에 없었다. 역시 여기서도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의 특징이 나오지. 김일병은 무슨 말인지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역시 명령하고 있고. 지금까지와는 좀 다르지. 그러니까 주데이도 지금까지 김일병한테 되게 부드럽게 했었는데, 왜냐면 감사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하니까. 근데 갑자기 되게 강압적인 상관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역시나 살고자 하는 의지가 되겠지. 자기 오른쪽 귀 뒤 권총 끝이 다음을 느꼈다. 그래서 지금 김일병에 이렇게 권총을 대면서 그 권총의 감각, 권총은 쇠로 돼 있겠지. 차가운 감각, 촉각적이고. 이 권총 끝을 댄 이유는 거기다 대놓고 쏘려고 하는 거잖아. 김일병을 움직이게 하는 최후의 방법으로 뭐를 쓰고 있어? 총을 겨누는 협박을 쓰고 있지. 협박. 컴컴한 나무숲으로 들어갔다. 시각적이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청각, 시각, 촉각을 총동원해서 이 상황의 위기감, 그 다음에 긴박감, 이런 것들을 최고조로 이끌어내고 있지. 그러니까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해서 긴장감을 유발하고 있다. 맞는 선지야. 알겠지? 그래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오르고 있어. 잠깐 서봐. 가만히 있어. 야, 이제 왼쪽으로 가봐. 그리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주데이는? 개 짖는 소리를 이제 잠깐 멈춰서 집중해서 듣고 왼쪽으로 좀 갔다가 또 섰다가 야, 이번엔 앞으로 좀 가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기의 형태로 이건 나타내고 있지. 그러니까 서술자가 직접 말해주는 게 아니잖아. 서술자가 말해주려면 어떻게 말하면 돼? 주데이는 살기 위해 청각을 곤두세운 채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보여주기로서 우리가 저 사람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이거를 파악을 해야 돼. 소설에서는 계속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집중하고 우리가 영상화하면서 머릿속에서 그렇게 읽어야 돼. 이렇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앞으로 하는 주데이의 말대로 죽을 힘을 다해 걸음을 옮겨놓는 동안에도 김일병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혹시 주데이가 죽음을 앞두고 헛개비 소리를 듣고 그러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김일병 입장에서는 이 새끼 미쳤나? 이러는 거야 지금. 죽을 때가 다 되니까 나를 괴롭히네. 그렇다면 하필 자기네 두 사람은 마지막에 이러다가 죽을 필요는 무언가. 말 그대로 그거지. 이렇게 죽을 때 다 돼서 왜 이러는 거야. 이러고 있어. 어제 저녁부터 혼자 업고 오느라고 갖은 고역을 다 겪으면서 느끼지 못했던 원망이 생기고 있어. 이제는 그 전에는 주데이를 이렇게 하고 와도 주데이가 믿거나 막 힘들기는 해도 막 짜증나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이제 죽을 때가 다 되니까 좀 편하게 쉬다가 그냥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겠지,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럼 이 사람은 주데이의 진심을 알아 몰라? 몰라. 진심, 의도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이렇게 적자.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대신에 뭐 하고 있어? 원망을 하고 있지. 이거는 보여주기야 말하기야? 말하기지. 원망이 주데이를 향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말하기 기법을 통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선지에 또 심리를 직접 제시해서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맞는 선지야. 복받쳐 오름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 화가 나는 거야. 하지만 걷지 않을 수 없었다. 오른쪽 귀 뒤에 감촉되는 권총이 끝이 떠나지 않는 것이었다. 촉각적이지? 그러니까 날카로운 그 느낌. 특히나 너희가 지금 이제 총이라고 하면 잘 감정이 생기지 않을 텐데, 왜냐면 우리는 총을 마주할 일이 없잖아, 실제로. 근데 이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은 총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걸 내 눈으로 목격했잖아. 그러니까 이 총이 더 무섭거든, 당연히. 계속 그 총으로 사람이 죽는 걸 목격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여기 다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공포감이지, 사실은. 그것은 마치 권총이 비틀거리는 걸음이나마 옮겨놓게 하는 거나 다름없었다. 자, 권총. 권총은 뭐를 위협하는 거야? 생명을 위협하는 거지. 위협하는 수단이야. 혹은 생명을 빼앗는 도구지. 그런데 얘네가 오히려 생명을 지금 권총을 겨누고 있기 때문에 얘가 움직이고 민가에 가까이 가고 있잖아. 생명을 살리고 있지, 오히려. 여기 역설적 표현은 없지만 역설적 상황은 있지. 모순되는 상황은 있잖아. 그래서 역설적 상황이라고 나오면 맞는 선지야. 역설적 표현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워. 산 밑에 이르렀다. 오른쪽으로 그대로 똑바로. 그래서 지금 주대인은 최선을 다하고 있고 위협을 하는 동시에 또 살고자 하는 의지를 부여해서 주데이가 얼마나 이 비인간적인 전쟁 속에서 인간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걸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지. 그러니까 총이라는 비인간적인 도구, 전쟁이라는 비인간적인 상황 속에서 주대이 혼자 아주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물론 김일병도 그동안 주대이를 살폈으니까 이 둘은 전쟁을 떠나가지고 굉장히 따뜻한 전우애를 보여주고 있고. 그제서야 김일병의 귀에도 무슨 소리가 들렸어. 이제 뭐가 가까워졌어? 개 짖는 소리가 가까워졌어. 그것은 점점 개 짖는 소리로 확실해졌다. 희망이 생기고. 왜? 인가가 가까워지고 있는 거거든. 이 인가가 가까워지고 있는 걸 청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그치? 왜 영화적인 기법에서도 되게 그냥 위에서 이 사람이랑 인가를 딱 비춰주면서 얼마나 가까워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면 얼마나 재미없겠어, 영화가. 근데 어느 순간 그 영화관에서 희미하게 개 짖는 소리가 저 멀리서 들리도록 표현을 한다면, 그치? 영화관에 있는 관객들도 같이 쟤네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몰입을 하게 되겠지. 목에서는 단내가 나고 간신히 옮겨놓는 걸음은 한껏 깊은 데로 무한정 빨아들여가는 것만 같았다. 체력은 지금 점점 어떻게 돼?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최고의 위기 상황인 거야. 하지만 저기 희망도 보이기 시작했어. 쉬어갈 수도 없어. 더 세게 밀고 있어.
자, 왜 더 세게 밀었을까 이것도? 왜 더 세게 밀었어? 주데이도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느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른 절로 가라고 더 이제 강하게 압박을 하는 거지. 저기까지만 가면 되니까 포기하지 마. 음. 그래서 협박의 강도를 더 키우고 있지. 왜?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해지는 거지. 어떻게든 살아야 돼. 또 체력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지. 내가 뭐 저기 초코바 같은 건 못 줘도 적어도 이제 극한까지 몰아붙여가지고 걷게는 만들 수 있으니까.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었다. 어떻게 걸음을 떼어놓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했다. 극한적 상황이지. 극도로 이제 피곤해. 저쪽 어둠 속에 작은 초가집 같은 검은 그림자와 시각적이네. 그리고 거기에 서 있는 개있는 모양이 몽롱해진 눈에 어렴풋이 느껴왔다고 딱 들어왔다고 느꼈어. 절망에서 완벽한 희망으로. 이게 사람이 들리는 거랑 막연하게 눈으로 보는 건 완전 달라. 느끼는 순간과 동시에 귀 뒤에 와 밀고 있던 권총 끝이 벼랑간 물러나면서 엎인 주데이의 몸뚱이가 무겁게 탁 내려앉음을 느꼈다. 여기는 이제 촉각적이고. 주데이는 다시 말해서 이제 김일병은 살겠구나라고 안심하는 순간 자기가 붙잡고 있던 의지조차 이제 놓아버리고 주데이는 죽은 거지.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마지막 일을 이뤄냈어. 뭐 김일병을 살리는 건. 주데이의 자, 여기서 주요 소재가 뭐야? 지금 우리 마지막 뒤쪽 부분에서 배웠던 여기서 가장 중요한 소재는 권총이야, 권총. 되게 모순적인 도구로 나오거든. 권총이 크게 두 가지 수단이지. 개의 소리를 듣기 전과 들은 후 이렇게 나뉘지. 권총의 용도가. 야, 너네 개소리 삐약삐약 하지마 할 때는 개소리는 붙여서 쓰는 거 알겠지? 접두사 개 쓰는 거야. 이 개소리 말고 멍멍거리는 개소리는 띄어쓰기 해야 돼. 개소리 듣기 전은 권총이 무슨 수단이었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어쨌든 목숨을 앗아가는 수단이었거든. 그냥 혼자 죽어야지. 그리고 막 이제 압박했을 때 보통 이제 권총으로 죽으려고 하잖아. 자결의 수단이고. 그렇기 때문에 삶의 희망을 제거하는 그런 도구야. 또 주데이가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게 뭐였어? 나 때문에 김일병도 죽을 수 있겠구나. 내가 죽으면 김일병은 살 수 있겠구나. 그래도 그래서 자결하려고 했었잖아. 그치? 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김일병에 대한 죄책감. 내가 죽으면 이 죄책감은 조금 벗어날 수 있겠지. 그런데 멍멍 소리가 딱 들리고 나서 이제 살 수 있겠네? 김일병을 협박하는 수단이고 삶의 희망을 키우는 삶의 희망을 이어가는 수단이고 또 의지를
나타내는 내가 살고 그거보다는 이제 김일병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더 컸지. 는 수단이 되지. 의지를 나타내는 수단. 서로 권총의 의미가 상반되지. 그치? 죽음에 더 가까우냐, 삶에 더 가까우냐. 권총의 쓸모가. 이렇게까지 하면 거의 틀리는 문제 없을 거야. 요거를 잘 익혀두면.